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매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꽃들도 대한민국의 중대한 선택인 오늘 총선의 날을 기대하는 듯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표율 평균이 벌써 8%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이 이번 선거에 몰려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미 앞서서 실시됐던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투표율이 8%. 8%. 이야, 이 대단한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투표장에 가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돌직구쇼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선거의 과연 바로미터, 오늘 선거의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방송 보시고 나서 투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는 총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선택 2020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2020년. 한반도를 뒤흔들 지상 최대의 전투가 시작된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논하러 왔소. 가장 많은 부대를 거느린 진보군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보수군단 미래통합당. 호남을 압도했던 4년 전을 기억하는 빈생당, 독자의 길을 가는 정의당, 중도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 당대, 작지만 야심찬 제 세력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난과 코로나 역병으로 흔들리는 민심에 한때 놀랐고, 미래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부터 잃었던 땅 되찾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전투에는 두 거대 정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급조돼 태어났으나 당초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됐다. 그렇다면 이 싸움터에 가장 많은 깃발을 꽂은 뒤 백성들이 허리 펴고 살도록 해줄 자 누구이든지 경자년 4월 보름 역사를 바꾸고 손에 땀을 쥐는 전쟁이 시작된다. 네, 진짜 선택 2020 그 시작, 김진의 돌직구쇼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저희 돌직구쇼 다 보고 투표장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0 진짜 선택 김진의 돌직구쇼 특집 방송에서 이 총선 특집으로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물 잘 만들었어요. 저희가 상당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하여튼 선거는 우리 국민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선거 특집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먼저 법전 들고 나온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여의도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아까가 또 삼국지였잖아요.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 부총장 박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보수의 품격입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성규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25년 여의도 국회 전문가, 국회통입니다. 긴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선거 방송 저희 돌직구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부터 한번 좀 연결해 볼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로입니다. 이곳은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종로 투표소에 저희 채널A의 유승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가 나와 있군요. 투표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종로구 투표소인 이화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6시에 투표소에 문이 열리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붐빌까봐 일찍 나왔고요. 저희 일찍 나온 다음에 오전에 잠깐 바람 쐬러 나오려고 가족끼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투표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곳 종로를 포함해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에서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8.0%이며 서울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간 전국과 서울 지역 투표율 7.1%, 6.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대구로 모두 8.9%였고 가장 낮은 곳은 6.6%인 광주입니다. 사실은 종로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미니 대선이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랑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지역인데 두 후보들 투표는 했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 종로구에는 이낙연 후보와 그리고 황교안 후보 등 총 11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합니다. 이 후보와 황 후보 등은 조금 전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아침 8시쯤에 종로구 교남동 제3투표소에서, 황 후보도 비슷한 시간 해화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곳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은 34.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6.7%로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이번 투표 때 신분증과 함께 꼭 마스크도 챙기셔야 할 텐데요. 투표소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종로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유승진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종로 투표소에서 좀 고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각 당의 선거 종합 상황실로 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아래에 더불어민주당에는 강지혜 기자가,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이미찬 기자, 두 명의 기자가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좀 한번 상황 좀 여쭐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상황부터 들어볼 텐데, 강지혜 기자, 이 뒤에 보이는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로고가 같이 보이는데 분위기는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거다라는 분위기도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이곳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투표가 끝난 저녁 6시 15분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모여 개표 상황도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두 당을 합쳐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만큼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슬로건을 국난 극복으로 정하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걸린 현수막에도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마스크를 낀 시민들,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재희 기자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 이미찬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 기자, 미래통합당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아직은 당직자 몇몇만 모여 한산한 모습인데요. 미래통합당도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이곳에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 막판에 민심이 돌아섰고 지지층도 결집했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합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경합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한심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당선을 노리는 여당 후보들을 코돌이라고 칭하며 이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끝낸 황교안 대표는 경제를 살릴지 조국을 살릴지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안보 연석회의를 엽니다.
총선 하루 전인 어제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이민찬 기자 어디 가지 말고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강재희 기자한테 좀 물어볼 텐데 민생당하고 정의당 상황도 좀 취지가 됐죠. 20석 기준인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라고 막판까지 두 당 모두 호소했는데 민생당, 정의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생당은 당 지지 기반인 호남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과 통합당을 모두 겨냥하며 원칙을 지킨 소수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마지막 뉴스에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만큼은 안 된다며 압도적 지지는 집권 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호남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의 경우 민생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3%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정의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뉴스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 경쟁을 벌인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야 거대 양당 층바구니에서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협력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다시 이민찬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안철수 대표가 마라톤 다 끝내고 서울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어제 들었는데 국민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은 마포구 당사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431km 국토 대종주를 마무리한 안철수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국민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과 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해왔는데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비례대표 용지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한 안철수 대표는 꼼수를 쓰는 기득권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3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들도 제3당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10석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찬 강재희 기자와 함께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기자는 이따가 밤 8시 30분에 제가 개표 방송할 때까지 조금 더 고생해 주셔야겠군요. 두 기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네, 상황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관건입니다.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길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32분 35초를 지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고 어떤 지역에서 투표율이 좀 낮게 나왔는지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전국을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먼저 서울입니다. 8.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산타워 안녕.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앞바다도 보이고요. 8.4% 서울보다 많은 분들이 현재 투표장에 나와주셨군요. 자, 보수의 자존심, 대구가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8.9%. 지금 9%에 육박한 투표율 대구에서 보이고 있고요. 인천입니다. 6.9% 투표율이고요. 자, 이번엔 광주입니다. 광주는 6.6%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엑스포대교 보이시죠? 네. 꿈돌이 8.3%. 대전 투표율 높아요. 울산 8.4%. 지금 부울경 쪽이 투표율이 높고 수도권도 높고 호남과 인천은 다소 투표율이 좀 낮은 상황. 네, 7%를 보이고 있는 세종. 경기도로 가볼까요? 여기 수원, 화성, 경기 8.1%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입니다. 강원 8.9%. 지금 대구랑 강원이 8.9%로 가장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충북입니다. 8.1%. 단양 8경도 보이네요. 도담 삼봉. 채널A 준비 많이 했어요. 충남입니다. 8.2%. 독립기념관 안으로 훅 들어가고 있죠. 8.2%. 자, 이번에는 전북이에요. 한옥마을 보이시죠? 7.0%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엑스포하면 또 전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동도 6.9%. 이번에는 경북입니다. 호미곶도 보이고요. 해돋이 저기 참 많이 갔는데 8.3%. 경상남도입니다. 통영항 보이고요. 8.6%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 성산일주봉 8.3% 보이고요. 이제 전국의 평균 투표를 볼까요? 8.1%의 투표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거 방송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8.1%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전문가 장선 소장님 나왔는데 8.1% 현재 시각 9시 35분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0.8%가 더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일찍 일어나서 투표장에 나가셨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일단은 뭐 100m, 200m씩 줄을 서서 투표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각 선거 투표소별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예.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13% 정도 더 높았는데 이번에 투표율 정말 주목됩니다. 네. 윤태곤 실장님, 앞서서 한 투표소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넘게 줄을 서서 투표를 했다라는 분들의 이른바 투표 후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사전 투표도 높고 지금도 높고 다 높아요. 다 높아. 전반적으로 이게 2014년부터 투표율 자체가 좀 반등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전체 투표율이 60%가 넘어가면 상당히 높은 건가요? 그렇죠. 총선 치고 60%가 높은 거. 대선은 뭐 70대가 많이 나오는데 총선은 60대가 넘기면 많이 높은 건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도 6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추이에서 볼 때는 이번도 이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는 이제 뭐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곳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건 뭐 보수층의 결집도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쪽이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사전 투표율이 낮은 쪽이 이렇게 올라가서 말하자면 전반적인 전국적인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투표율과 함께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높은 투표율은 박성기 전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어느 당에 뭐 유리하다. 예전엔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이번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절박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절박하냐 하는 것을 나중에 결과로서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전에도 높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투표일에도 지금 평균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높은 상태를 보이고 특별히 또 윤태곤 실장 얘기했지만은 사전 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광주 전남은 지금 평균보다 좀 많이 낮아요. 8%대고 낮았던 대구, 경남, 부산 이쪽이 지금 울산이 지금 8%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윤태곤 시장 키 맞추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본인들의 입장에서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제 생각에는 양측이 예, 그렇죠. 지금 집결하고 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날씨가 좋고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서둘러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고 오후 때 시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또 평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60%까지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네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 야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 그런 일방적인 경향으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투표율입니다. 어제 막바지까지 과연 정당들이 최후 유세를 어떻게 벌였는지도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따끈따끈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어젯밤까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의 최후 유세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마지막 유세 장면 그 하이라이트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1년 동안은 국회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계속 발목 잡기를 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여당이 하는 걸 막기만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청개구리 신보입니다. 왜 내가 이 선거에 뛰어들느냐?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총선을 항상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통합당을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장수 소장님, 특히 지금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원래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선대위원장 할 때도 강한 모습으로 이제 칼질, 소위 잘한 걸로 유명했는데 지금 울먹이는 모습으로 어제 보였어요. 호소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렵다, 어려우니 우실 분이 아닌데. 예, 우리 지지층 분들 나와서 좀 제발 우리에게 투표해 달라. 개헌저지선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제발 좀 분발해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상철 교수님,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여당, 야당 대표의 저는 모습이라고 봐요. 총선에서 여당 대표는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테니까 좀 많이 좀 밀어달라라는 호소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역전을 시켜주고 다 과반수 이상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소위 균형 있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꼭 좀 밀어달라. 아주 서로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모습은요.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서 여야 대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얼마나 답답한 선거 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참 훌륭하다는 겁니다. 3월 15일 날 코로나 한참일 때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다른 행사는 다 하지 않아도 투표만큼 하겠다고 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러나 막상 감당을 못하고 국민들이나 그 프랑스 정부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는 아직도 무기 연기 중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는 사전 투표라든가 그리고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면서 이 본선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은 참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야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대단하다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정당들도 한번 최후 유세 모습 들어볼까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세 분의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면 우리 경제정책이 잘 됐다라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해서 민생 완전히 파탄할 것입니다. 민생만을 돌보는 우리 민생당, 실용적인 민생당을 꼭 찍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내일은 기호 6번 찍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호 6번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교만한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반사 이익에만 기대어 먹고 살려는 야권을 혁신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믿고 평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정익준 변호사님. 사실은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국토 종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날 전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어제 저 장소가 광화문이었잖아요. 네네. 종주 완료했군요. 네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토 종단이라고 하면 서울 경부선 라인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여수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멀어. 왜냐면 출발지가 보니까 이순신 광장이에요. 여수에 이순신 광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착지는 어디냐? 요 앞에 이순신 동상이에요. 이순신부터 이순신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 화두를 이순신으로 잡았는데, 이순신 하면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국난 중에 하나인 임진왜란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웅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신으로 불렸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난이다. 그 코로나 국난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쟁 때는 장군들이 앞서 나가 싸우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의사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의사다. 이런 화두를 갖다가 나름대로 잡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그 존재감이 조금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국민의당 그 득표까지 잘 이어질지는 목표한 뭐 3%나 그 이상의 득표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그 비례정당들의 모습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요, 정말로 유례없는 선거인 게 아마 이거 선거사에 이거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말고 내가 사실은 진짜 효자다. 라는 제3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정당까지 나왔다는 말이죠.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원유철, 우이종, 손혜원 이 세 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아내고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호 5번 세 번째 칸 선택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집안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대부분이 민주당에 입당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짓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민주당을 돕겠다고 나온 당이고요. 윤태곤 실장님, 이번 비례투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 석이라도 배출하려면 뭐 비례정당, 뭐 열린민주당이나 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3% 공세조항이 3%죠. 3%를 넘겨야 한 석이라도 배출할 수 있고 3%가 안 되면 빵석. 무효입니다. 3%를 받으려면 몇 명이 찍어야 돼요? 아니 이게 우리가요 3% 이거 30명에 한 명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리 어렵게 보이지가 않죠. 예. 근데 절대 숫자로 치면요. 지금 우리 유권자가 4,400만 정도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박석규 차관님께도 60% 되지 않겠냐. 60% 잡으면 2,640만 명이 투표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거기서 3%면은 79만 2천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절대 숫자 79만 표, 75만 표 이상을 기표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정의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예.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당이 한 2.8% 그때 정말 총력을 다했는데도 못 미쳤고. 아깝게. 예. 그리고 17대 총선 2004년 총선에서 이 우리 정당명 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자민련 제3세력의 대표나 같았던 자민련에서 김종필 총재가 1번으로 나왔어요. 예. 2.8%를 얻어가지고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졌죠. 그렇군요. 3%라는 허들이 그렇게 높다는 뜻입니다. 허들이 상당히 높다. 4% 받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장성수 소장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날 그리고 그 전날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이른바 민주당을 향한 욕설, 파문이 마지막 선거 변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이제 좀 욕설 같은 것도 하고 비판을 했는데 또 사과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 손혜원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다.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를 계속 받겠다. 우리를 좀 더 도와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이 탄생을 하면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당선이 되면 국민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투표장 가시기 전에 꼭 정당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보시고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단에서 나갔는데 광진을의 투표율이 현재 11.2%를 기록했습니다. 광진을 예. 이번에 치열하게 접전지 중에 하나잖아요.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고민정 대 오세훈, 오세훈 대 고민정. 11.2% 투표율. 예. 그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는 고민정 후보 그리고 이제 야권의 차기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 두 사람의 대결을 전국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만들어놨죠. 야, 11%면 투표율이 어마어마.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는 정말로 더 절실한 쪽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투표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 이거 다 아시는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 정부를 선택하는 대로 그 정부가 가는 방향을 내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얘기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요? 국민의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누가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돈 얘기하니까 또 혹하네요. 한 표를 4,660만 원으로 계산해놨어요. 어떻게 계산했냐 그랬더니 4년간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추산하고 그걸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거예요. 예. 나눠보니까 1인당 한 표가 4,660만 원 정도 되더라 그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4년 동안 한 사람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 채 안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10억 정도씩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엄청난 예산입니까? 예.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내 후보를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내 미래를 맡긴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강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가기 전에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신의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를 저 사람한테 맡길 만한 것인가? 기표소 앞에서라도 한번 좀 생각해주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정당만 보면 속이 상해서 저 그런 소리를 좀 더 하게 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하실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김진 앵커가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비닐 장갑이 제공이 됩니다. 줄 수 때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셔서 줄을 서게 돼 있고요.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게 돼 있고요. 비닐 장갑을 꼭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들어가시면 이게 뭐냐면 김장할 때 쓰는 장갑이에요. 그거 주셔서 이 김장 장갑을 왜 주나 의아하시지 마시고 김진 앵커가 비닐 장갑 끼고 하랬어 생각하셔서 비닐 장갑 끼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 찍고 비닐 장갑을 벗고 맨살에 도장으로 선거 인증 지금 도장을 찍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시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장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도장이기 때문에 혹여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무 도장이 아니라 플라스틱 도장이에요. 플라스틱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6시간 이상 생존한다라는 연구 보고도 나왔기 때문에 꼭 비닐을 끼고서 인증 도장을 찍더라도 비닐 위에 아예 안 찍는 게 나아요. 투표 확인증으로 사실 선거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비닐 장갑은 뒤집어서 벗으시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손소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2장이라는 점, 늘 그랬지만 짧은 게 지역구고 긴 48.1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라는 거 잘 보시고 투표 꼭 돌직구쇼 끝나고 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국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 기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한번 가볼까요? 부산은 부산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부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석 지키기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되찾아오겠다, 뺏어오겠다 하면서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영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배 기자, 현재 부산 지역의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9시 기준 부산 지역 투표율은 8.4%로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간 8.1%보다 0.3% 높습니다. 부산자치지구 16개 가운데 부산 강서구가 9.8%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9.5%, 연제구가 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는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25.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총선에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산. 저도 참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각 당이 예측하고 있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는 모두 18석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6석, 통합당이 12석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6석을 지키는 게 목표고 통합당은 2~3석을 더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거물급 대결이 펼치고 있는 부산 진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3선 의원,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4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시장을 지낸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각 당의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재우 후보와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격돌하는 부산 낭굴 역시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부산 진갑, 남구갑, 연제, 사상 4곳이 3%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번 승부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배영진 기자 저 멀리 부산에서 하는데도 목소리가 아주 쏙쏙 잘 들려요. 과학기술이 이만큼 또 발전했다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잠시 후에 저희가 광주랑 세종 상황도 연결해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관건입니다. 이번 선거에 부산, 교두보죠, 대구, 광주, 세종, 그 밖의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우리 배우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 특히 대구에서는 이 수성 갑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예요. 김부겸, 주호영, 주호영, 김부겸, 둘 다 4선이고 장관까지 지낸 사람들이 대선 나가겠다라고 막 붙고 있는데, 배우미 기자, 대구 지역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아까 확인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모두 12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투표는 631곳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른 시각부터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 대구 지역 투표율은 8.9%입니다. 지난 총선 같은 시각 투표율 7.4%보다 높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대구는 23.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만큼 이번 선거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선 대구 투표율 54.8%였습니다. 특히 대구하면 또 수성갑 지역이 상당히 뜨거운데, 여야에서 모두 4선 장관 출신 두 분이 맞붙고 있죠. 네, 대구 수성갑은 지역구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빼앗으려는 미래통합당이 맞붙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두 후보 모두 5선 의원에 도전합니다. 김부겸 후보는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주호영 후보는 정권 심판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수성 을도 관심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까지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배영진, 배우미 기자, 두 기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따가 밤 8시 반에 김진희 진행하는 개표방송에서 또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지역 봤는데, 장선철 소장님, 국회통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부산, 대구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을 수성할 것이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우리 거였는데 부산을 다시 찾아올 것이냐가 관건일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부겸 대 주호영, 주호영 대 김부겸, 여론조사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상당히 두 분이 접전으로 맞붙었던 결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엔 부산의 김영춘 후보, 그다음에 대구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엔 당선이 되면 부산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인 서병수 후보랑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주호영 후보도 김부겸 의원 후보가 대선 출마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나도 대선 출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예. 용호 쌍박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금 선거전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랑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대선 후보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대구, 부산, 왜냐하면 저희 처갓집이 또 대구라서 가자 이런 게 있거든요. 빨리 가자. 그래서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것 같고, 잠시 후에 이 투표율과 또 현재 상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방송사에서 시작하는 이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땡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을 깨고 15분 늦게 발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자가격리된 분들이 6시 투표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히 이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 위에서 15분 늦게 발표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6시 15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후 6시 이후 투표 참여 가능한 자가격리자들의 영향도 고려했고, 역대 최대 사전 투표율로 공백이 커진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예측하는 당선 윤곽은 과연 언제쯤 나올까?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10시 전후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하걸랑요. 그때 당선인의 윤곽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면 뭘 봐야 한다? 김진애 개표 방송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당선 확실 지역구 당선인은 어쨌든 확실한 건 새벽 2시에 나온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 개표는요, 이번에 48.1cm, 비례정당도 35개이기 때문에 내일 돼서야 수개표나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돼야 양당의 최종 의석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될 때까지 누가 일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게 만약에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이후에 투표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심리에 실제로 뭐 영향을 미치긴 합니까? 조금은 영향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출구조사라는 것이 또 출구조사 나름대로 어떤 우리 선거 때 개표 방송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다시 달라진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면 어쩌면 오늘 8시부터 11시까지 합니까? 그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실질적인 어떤 당선인 윤곽도 나오지만 출구조사에 또 오차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6시 15분에 하고 있는 것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때 영향력을 가급적 줄여보겠다고는 하지만 출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즘 뭐 마스크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가 될까라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출구조사는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리지만 8시쯤 될 때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각 당의 관심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높냐 분명히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선거 날짜를 수요일로 정한 이유도 놀러 가지 말고 수요일날 나오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혹은 목요일날 했으면 연휴내서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투표를 하라는 건데 이번은 지금 사실 직장에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40대가 놀러 가지를 않고 어쩔 수 없이 투표에 온다?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부산, 대구를 봤지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역시 견제 심리가 아닌가. 이거 견제 심리다. 라고 봤을 때, 우리한테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쪽 저쪽 모두 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출구조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대단히 저는 이제 크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를 합친 투표율 숫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투표율이 얼만큼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이번 선거의 향후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당락의 요소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코로나19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따져보려면 저는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시간 동안 4%의 투표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5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우리 확진자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확진자가 아니라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 분들이. 확진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투표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반 국민들이 좀 투표를 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좀 판단해 보면 코로나19의 선거 투표율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철 교수님께서 출구조사의 어떤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번번이 빗나갔었던 흑역사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번엔 맞출까? 전문가들은 이번엔 맞추기 더 힘들 텐데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8대 총선에서는 방송 3사가 제1당을 못 맞췄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의석수 예측을 다 틀렸다. 지상파 3사가. 20대 총선에서는 의석수 확보 예상 범위를 늘렸어요. 그래서 1, 2당 의석수를 모두 맞췄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KBS에 계시잖아요. 지상파 이렇게 못 맞춰요. 제가 있을 때 못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나마 출구조사는 뭘 전제로 하냐면은 5명에 한 사람씩 조사를 하거든요. 나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굴 찍었다고 얘기해주는 진실성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 아직까지 그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더 어려운 것은 대통령 선거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왜 높으냐면은 전국적으로 후보가 몇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구하고 예측하라는 게 그만큼 쉬운데
국회의원 선거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변수가 좀 너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출구조사가 그래도 현재로서 가장 믿을 만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듯이 19대 때는 제1당도 못 맞췄어요. 그다음에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 범위를 너무 넓게 둡니다. 가령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나올 것이 제가 볼 때는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어서 140석에서 165석 아마 25석 정도 이렇게 둘 거예요. 미래통합당 110석에서 130석, 또 135석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80석에서 180석 차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중간에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표와 미래통합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같아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출구조사 너무 믿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 예. 아까 자가격리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국에 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군요. 내가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14,000명이랍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근데 14,000명이면은 전국의 투표소가 14,000 몇백 개가 돼요. 그러면 한 선거구당 1명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은 곳이 10명 좀 넘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간을 따져보면 6시 15분 안에 투표가 전부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6시 15분으로 그 출구조사 발표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가 더 어려운 게 저도 어떤 신문에 이번에 어렵다라고 멘트를 한 전문가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박성규 차관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게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뭐 예컨대 확진자 같은데 가운데서도 경증으로 집단 격리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거소 투표소가 설치된 데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대학에다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다 된 건 아니고 확진자 중에 일부는 투표가 가능하다. 예, 거소 투표 가능하고 또 해외 부재자 투표도 이제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방송 3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되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대면으로 해서 출구조사에 응하는 것을 또 꺼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참 이걸 맞추기 어려운 변수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충청권의 투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중요한 충청권이 이번 선거에서도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 여론조사 각 당의 판세 분석에서 경합지로 분류된 곳이 충청권에 유독 많았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충청인들의 속내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종시에 저희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현재 충청권 투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청권은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충남과 충북의 투표율은 각각 8.2%, 7.9%입니다. 대전은 8.3%, 이곳 세종은 7%입니다. 같은 시간 지난 총선 때보다 다들 조금씩 오른 수치입니다. 격전지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현역 의원인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경합 중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꼽힙니다. 오전 9시 현재 공주 8%, 부여 8.2%, 청양 8.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황운하 후보와 현역 의원인 통합당 이훈건 후보가 맞붙은 대전 중구도 관심 지역입니다. 총 28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은 최소 13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통합당은 6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청권에도 뜨거운 격전지가 여러 곳 있어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세종이 분구가 됐어요. 이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서 갑과 을로 나는 이 세종시는 사전 투표율이 32%를 넘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습니다. 특히 을 이 지역구는 세종시 정무부 시장 출신인 민주당 강준현 후보와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기획에 참여했던 통합당 김병준 후보가 맞붙어 격전지로 꼽힙니다. 충청 지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또 현 정권 안정이 먼저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김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지역들만 저희가 한번 선별적으로 모아봤습니다. 전국에서 20개 지역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뭐 종로도 들어가 있고 광진, 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투표율 상황은 어떨지 살펴볼 텐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격전지의 투표율을 보면 과연 유권자들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지, 과연 누가 우세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김진애 앵커와 함께 하시죠. 제가 훑어드립니다. 네, 종로가 뜨겁습니다. 9.6% 투표율이에요.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두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9.6%입니다. 치열합니다. 뜨겁습니다. 누가 이길까? 이번에는 광진을도 이번에 격전지 중에 한 명입니다. 11.2%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또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특히나 맞붙고 있는 지역이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투표율은 11.2%로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라는 의미죠. 강서을도 11.5%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로을입니다. 박영선이 떠난 구로을, 특히 청와대의 윤건영 후보 그리고 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뜨겁게 맞붙고 있는데 11.2%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격전지의 투표율은 다 높아요. 영등포을은 10.2%. 자, 이번에는 동작을로 가볼까요? 판사 대결이자 신인이냐 아니면은 중진의 대결이죠. 이수진, 나경원 두 후보가 뜨겁게 맞붙고 있는데 야 보세요. 12.2% 나오잖아요. 이래요. 격전지는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끝까지 종료 시간까지 높을 거예요. 12.2%. 이분들이 누구를 선택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엔 관악을은 9.9%. 그리고요. 강남갑 가볼까요? 10.10%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열전입니다. 또 붙었어요. 송파을 최재성 후보랑 배현진 후보가 뜨겁게 붙고 있어요. 높잖아요. 12.5%. 아까 동작을만치 높잖아요. 12.5%. 이분들 누구 찍었을지 궁금합니다. 부산 진갑 11.8%. 부산 사상 가볼까요? 사상? 예, 대통령 지역구였죠. 사상 12.1% 보이고 있고요. 자, 경남 양산을입니다. 대통령 사저 12.5%. 김두관, 나동현 두 명의 후보가 특히나 뜨겁게 붙고 있죠. 12.5%. 대구 수성갑은 12.5%입니다. 대구 수성갑이었고요. 안양 동안을 8.4%. 자, 원주 갑입니다. 여기 뜨거운 승부처예요. 이광재 그리고 박정아 두 명의 후보가 뜨겁게 붙고 있는데 10.3% 역시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중원이죠. 10.7%. 이거 채널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충북 보은 옥청 영동 괴산 10.5%. 그리고 앞서서 봤던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 가보죠. 지금 박수현 대 정진석 대 박수현 두 후보가 특히나 뜨겁게 붙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많이 출마했는데 11.7% 역시 딱 높죠. 그리고 전주병 10.2%. 그리고 전남 목표가 또 뜨겁거든요. 특히 김원희, 박지원, 윤소아 3파전 양상인데 7.7%. 뜨거운 거에 비해 투표율은 뜨겁진 않네요. 10.7%. 양산이 지금 나왔군요. 13.0%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심 지역의 이제 투표율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역시 유권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곳의 투표율이 공통적으로 두 자릿수를 막 10시부터 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나 예측 불가한 격전지에 대해서 4곳을 먼저 뽑아봤거든요. 광진을, 동작을, 고양갑, 수성갑 4곳의 격전지에 대해서 현재 예측 불가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픽 주시면 돼요. 자, 특히 광진을 투표율 높았잖아요. 네네. 고민정 오세훈 후보. 이 지역은 정익진 변호사님 대통령의 입, 야권의 대권 잠룡이 붙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질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하고 제가 내기했거든요. 깜짝 놀랐네. 누가 질 것 같다,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근데 그냥
정육진이 질 것 같다.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67%를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했고 저는 63%를 이야기를 했는데 투표율이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투표율이 60% 넘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많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선거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뭐 스포츠 중계도 안 하고 그다음 돈도 없고 그래서 투표장에 많이 갈 것 같은데 특히 광진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은 사람들 보고 고민하고 오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고민 좀 오세요. 고민하고 오세요.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본인 아이디어입니까? 네. 저작권 본인에게 있는 겁니까? 현명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 후보가 이게 남녀 대결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과거와 미래, 그 다음에 대권과 연결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정 후보를 아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드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건 뭐냐면요. 치열한 접전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접전이냐.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접전이 아니고 그 개표를 갖다가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갖다가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오세훈, 고민정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민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고민하고 오세요. 상당히 정혁진 변호사의 센스도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 두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저 고민정을 투표로 보내주신다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광진구에 새로운 변화가 흐른다고 요즘에 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특히나 네 곳의 격전지를 제가 따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격전지는 바로 동작을입니다. 동작을에서 특히나 이 두 분이 뜨겁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뜨겁고 정의당의 이호영 후보도 열심히 뛰고 있고 두 사람, 이수진, 나경원 두 후보 모두 다 판사 출신. 그런데 이수진 후보는 신인, 나경원 후보는 뭐 중진 중에 중진, 언제까지 지냈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두 후보의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준비했거든요.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강의 드림팀,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이 모든 분들과 원팀을 이뤄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동작의 어려운 숙제,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 동작 꼭 만들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 막바지에 장승 소장님 선관위에 이른바 양당의 투표 동료 현수막과 관련돼서 이른바 불공정 논란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 지역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에서도 상당히 유의를 했을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보도 이후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둘 다 쓰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 측이 붙인 현수막도 떼라라는 거군요. 적폐청산, 친일청산도 떼고 그다음에 민생 바탕, 거짓말 아웃 이것도 다 그냥 안 되는 하지 걸로? 말아라. 하고 된 건데 결국은 저 지역 선관위가 처음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결론 내린 거군요. 결론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광진을과 동작을은 한석의 의미를 넘어선 상당히 수도권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거로 보여집니다.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로 보여지는 거죠. 저기에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기면은 당대표나 대선 후보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이다라고 해서 막판에 화력을 집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저 지역도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풍부해지는 지역이고요. 이게 그 결과가 대충 밤 10시 정도 되면 8시 되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 윤곽이 서서히 나요. 이제 10% 정도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나오는데 나경원이 이기느냐, 이수진이 이기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도 판사의 대결이긴 하지만 지금 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 정말 너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판세 윤곽은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채널A를 보시면은 분명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자, 격전지 두 번 보셨고, 세 번째 격전지는 고양갑입니다. 고양갑은 이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특히 3파전 양상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상정 의원이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낙선도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문명순 후보의 과거 여론조사 기세가 심상정 후보나 이경환 후보의 기세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도 이 지역에서 꽤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도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당선이 못 될지가 상당히 관건이라는 건데, 윤태곤 실장님, 특히 고양갑을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갑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심상정 후보가 생환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심상정 후보가 낙선했을 때는 3파전 구도였었고, 네. 당선됐을 때는 단일화가 되거나 쏠림 현상이 있을 때였거든요. 예. 이번에 문명순 후보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지금 뭐 전문가들 볼 때 셋 중에 누가 돼도 이상하진 않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향의 전반적인 것. 고향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지난 총선 때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거세게 통합당이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신인급들의 뭐랄까 스펙과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고양갑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 거죠. 예. 자, 후보들의 목소리도 한번 생생하게 저희들이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양갑.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가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제발 좀 바꾸자. 이것이 바로 덕양의 민심입니다. 이경환이 덕양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시작한 덕양의 변화 완성시킬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격전지는 대구 수성갑입니다. 특히 이 두 후보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지킬 것이냐, 아니면 옆 지역구에서 온 주호영 의원이 잃었던 지역을 되찾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뜨겁거든요. 딴 데도 아니고 보세요, 대구입니다.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김부겸, 주호영 두 분 모두 다 대선을 선언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100조, 그 중에서 대구 경북 중소기업을 살리는 몫을 확실히 챙겨오겠습니다. 정부가 재난특별 지역되었는데 조속히 풀어서 여러분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결과예요. 김부겸, 주호영, 김부겸, 이기더라도 아슬아슬, 지더라도 아슬아슬,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지금 저 지역에서 재선을 좀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저 지역에서. 지난번 선거 때 당선됐을 때 굉장히 놀라움을 줬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통합당, 지금 보수 지역의 텃밭 중에 텃밭인데 그곳에 가서 지역구도를 깨보겠다고 도전했고,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네.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사실은 김부겸 정도의 그 능력과 그 정도 무게가 있는 후보라면은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던 곳인데 지금 주호영 후보가 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둘 다 3번에, 둘 다 4선에 만만치 않아요. 주호영 후보가 가면서 달라진 건 주호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과 무게감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대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맡겨놓고 갔더니 지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이고 있는 행보 자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견제 심리 생기면서 이제는 그렇다면 잘못한 것은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차기 대선 구도에서 기대주로서, 그러니까 여야를 떠난 대한민국 정치의 자산으로서 김부겸을 보는 눈과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심판을 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그 마음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이 그야말로 김부겸 의원이 이번 바람을 뚫고 승리를 한다면 이낙연 후보를 능가할 수 있는, 지금 대권 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등장을 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 김부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과 합리성 이런 게 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관심입니다. 예.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의 전국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능할 건지 예상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 2, 3, 4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어떤 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4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시민 이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계열이 180석 가질 때는 뭐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원하는 법안 모두 다 처리 가능하고 범여권 정당이 150석을 가져갈 때는 차기 대선까지 무난할 것. 친문 입지가. 그리고 정반대로 통합당과 한국당 지금 야권이 15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1당을 뺏어옵니다. 국회의장도 가져와요. 국회 주도권 쥐고 지금 공수처도 다 경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째, 통합당, 민주당 모두 다 과반에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국회 안에서 정치가 치열해진다는 거죠. 저희 경우수에 빠진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너무 한쪽한테 일방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야에서 동시에 나온 이야기니까 200석 이상을 민주당과 시민당 등 범여권에서 가져갈 경우 개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경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경우수는 이제 제가 하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 나올 수 있는 게 불과하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여권이 이기느냐 아니면 지금 야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 범여권이 이긴다면 지금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 것 외에도 이제 총선까지 우리가 가파르게 왔지만은 총선이 끝나면 역시 다음 정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에 제1당이 된다면 국회의장은 누가 할 것이냐, 네. 또 원내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당대표가 누가 갈 것이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대선 내에 나갈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서로 짝짓기 내지 새로운 추임새를 만들어 가다 보면 예. 아마 범여권, 즉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하면 전국의 주도권도 잡지만은 자체적으로 엄청난 큰 변화가 또 여권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그만큼 비례한 만큼 야권도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의 전반전이라고 볼 수, 하나로 볼 수, 50%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야당이 승리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체제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 반면에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협치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 레임덕이 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레임덕이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는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럴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었다. 네. 어떤 그 결론이 저는 나오든 간에 여든 야든 지금까지 정치는 저는 최악의 정치를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반성하다? 그 최악의 정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정치에 저는 출발을 하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수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같이 정치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여러분들의 예측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평소보다 조금 광고를 좀 일찍 먹고 다시 돌아와서 준비된 이야기 많거든요. 60초 후에 돌아와서 그거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된 분 중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2번이나 사우나를 갔던 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많은 분들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건가, 판사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라는 말씀도 어제 방송에서 드렸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됐던 사례죠. 미국에서 입국한 후 사우나를 하루에 2차례나 갔다. 아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결국 구속됐어요. 사우나가 뭐라고? 사우나 갔다 구속됐다. 어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했어요. 일정한 주거도 없고 도망칠 것 같다. 구속하자.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명 적발, A씨는 휴대전화 두고 빨래방, B씨는 동생 집, C씨는 사전투표위에 무단 이탈, 부산 2명 적발,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60대 부부, 해운대구 모델하우스와
기장군의 식당까지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결국에는 그 사우나 가신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전화번호나 주소지도 고의로 방역당국에게 속였고, 또 특히나 첫 번째 사우나 갔다가 적발됐을 때 반성하지 않고 두 번째 식사하시고 또 갔다. 결국 판사님도 보시기에 이분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건가요?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거든요. 법정형이 낮아요. 1년 이하 징역이고 그것도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법정형이 낮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있어요.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주소나 휴대번호를 갖다가 엉터리로 기재한 게 결국은 도망할 염려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무엇보다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는 시그널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 사안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철저하게 지켜줘라. 그 시그널을 법원에서 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선거는 자가격리자도 투표한다는데 마주치면 어떡하지? 나는 그 6시 다 돼서까지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투표는 이렇게 된다. 전국 자가격리 유권자가 13,642명, 6만 명 중에 13,000명 정도만 신청을 하신 거죠. 증상이 없을 때만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이 되는데,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 30분 미만 경우만 가능하다. 자차 또는 도보, 편도로 갈 수 있고요. 대중교통은 이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시면 안 돼요, 자가격리한 분들.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은 대중교통을 안 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투표소 가기 전 투표 종료 후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이거 꼭 중요합니다. 아까 어겨서 구속되신 분 사례 말씀드렸죠? 예상 시간 내 투표장 나타나지 않거나 투표 후에 귀가를 통보하지 않을 때는 이탈자로 간주돼서 경찰에 신고되고 크게는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투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정도면 철저하고 또 미리 알렸기 때문에 아까 장성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유권자들, 격리 대상이 아닌 분들은 일찌감치 5시 이전에 거의 투표를 마칠 것 같고, 저는 아까 흥미로웠던 게 그 고발 조치된 분 중에 한 분 자가격리 나가서 사전투표하고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 자수했다. 이게 참 민주시민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예. 참 이게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신고는 못했는데 투표는 해야 할 것 얼마나 같으니까 투표를 하고 싶으셨으면 나는 국민으로서 투표를 했다. 하지만 그러고 내가 자진 신고까지 하셨으니까 저분은 뭔가 약간 정상 참작을 해야 되는 게 이분은 확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참. 그러네. 또 듣고 보니까 이분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 투표가 가능한데 알아보니까 사전에 신고를 못했어. 기간이 지났어. 그래서 그냥 가속 투표를 하고 왔어. 자가격리는 어겼어. 자수했어. 아마 좀 고려를 다각적으로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가 하면 하여튼 이 북한은 여러모로 하여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선거 전날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여튼 북한 왜 이러는지. 선거 전날 미사일 2발. 북한이 김일성 생일 총선 하루 앞둔 어제 14일 오전 7시에서 7시 40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한미 함정을 때리는 순항 미사일 150여 킬로미터로 비행을 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원산 일대 전투기도 출격해서 미사일 쏘고 전투기도 출격시켰다는 거예요. 동시다발 시위를 했다. 청와대는 침묵했고 군은 늑장 공개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볼까요? 다분히 우리 총선을 염두에 둔 도발이다. 한국이 무기력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전직통일부 관리는 한미의 눈길을 끄기 위한 것이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확산 속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초조함을 일으킨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있죠. 짐작들만 그쪽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조용할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존재감을 좀 과시해보려고 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북한에서 가장 크게 본인들이 지내는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죠. 4월 15일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굳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일을 저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도발적인 행사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우리도 있다. 좀 봐달라 하는 정도로 좀 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를요, 이제 여야가 굳이 논평의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북풍이랑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무시해라?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표가 또 어떤 방향을 틀 것이다. 또 여당도 이걸 막 의례적인 행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4월 15일이죠. 오늘이 됐죠. 이날 아무것도 안 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해야 될, 뭐 제사라면 제사할 거, 어떤 그, 오늘 그날 아닙니까? 김일성 생신이라고. 그 일종의 생일. 그냥 의례적인, 생일. 의례적인 일을 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문제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미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 건 가지고는, 그러다고 누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사안은 굳이 정치권에서 논평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넘어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은 광고가 많이 들어왔네요. 6초 광고에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투표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늘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를 시청해 주셨고요. 이제 방송 보셨으니까 투표하러 꼭 가실 거죠?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아까 5천만 원 가까이의 가치가 있댔는데 저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 행사하시고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 8시 30분에 시작되는 진짜 선택 2020 김진애 개표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누가 당선됐는지 당선 결과 들고 돌직구쇼에서 뜨거운 당선 결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따가 8시 반에 저와 함께 만나주시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